그동안 행복하셨어요? 내가 이제 자꾸 행복 타령을 하라고 그랬죠, 행복. 확실히 조금 달라져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늘 주문을 외우듯이, 주문이란 게 뭐예요? 자기가 뭘 바라는 것을 맨날 입으로 주절주절 외우고 되는 걸 주문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주문도 또 나쁜 주문이 있어요. 저놈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건 나쁜 주문이고, 그런 주문을 외우면 안 되고, 내 행복을 위해서 주문을 외우고 다니면 자기도 모르게 밝아져요. 제가 요새 그런 거 있거든요. 요전에 잠깐 여러분하고 얘기했지만은, 뭐 맨날 하느님 찾아봐도 가슴에 안 온단 말이죠. 머릿속으로만 왔다 갔다 하지. 그래서 제 나름의 주문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희망이 있어야 사니까. 희망 없으면 사람 못 살죠? 희망. 그 희망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주문을 늘 외워요. 요전에 우리 인간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이 뭐라고 그랬어요? 판도라의 상자가 아직 다 안 열렸다고 얘기했죠. 뭐 올해 강의 들으신 분들. 그 희망이 있어야 되고, 그 인간은 그 희망 속에 산다고 그랬거든요. 그 신화에. 그 두 번째로는 평화가 있어야 되죠. 아무리 뭐 재산이 있고 뭐 어쩌고 해도 평화롭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첫째는 자기 스스로의 평화. 또 멀리는 세계 평화. 그렇죠? 평화 없으면 못 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어떻게 평화를 유지하려고 지금 대통령이 애쓰잖아요. 평화가 없을 때는 어때요? 맨날 우리 불안했죠? 북한이 쳐들어올까 걱정하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뭐냐면, 뭐니면 또 사랑 없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운동을 합니다. 이 걷기 운동. 걷기 운동을 하면서 옛날에는 걸을 때마다 하나, 둘, 셋, 넷 하고 걷거든요. 그 하나, 둘, 셋, 넷 수를 센다는 것이 생각해보니까 아주 무의미해요. 그렇죠? 똑같은 거 하나, 둘, 셋, 넷.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걸을 때 아까 세 가지 주문을 외웁니다. 희망, 평화, 사랑 이렇게 주문을 외우면서 걸으면 그러고 나서 거울을 봅니다. 얼굴이 좀 펴졌나. 여러분 제가 참고로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점심 때 이렇게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 갔더니 어떤 분이 저하고 마주 앉은 분이 저더러 이 옷이 아주 좋은 거 입었다고 그래요. 오늘. 좋아요? 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강의실에 지금 이학생들이 많이 와서 내가 이거 신경 쓰고 입은 거다. 그런 얘기 했거든요. 늘 그렇게 웃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전에 제가 여러분하고 얘기할 때 제가 저녁에 잠을 자꾸 깨는 사람이 되어서 텔레비전을 요새 많이 보는 셈이라고 그랬어요. 전에는 그놈의 마누라 연속극만 보니까 밤낮 야단을 했는데 요새는 내가 많이 봐요. 근데 요새 이제 내가 본 뉴스거리 중에 그 충격적인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충격적인 거.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기가 지금 많잖아요. 오죽하면 어떤 사람이 뭐,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이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사기가 많아요. 근데 사기 사건이 몇 건인 줄은 몰랐어요. 근데 텔레비전 어딘가 보면 학생들 이런 애들이 보는 그거 있어요, 프로가. 거기 보니까 요새 검사한 사람이, 실제 검사직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사기 사건이 얼마가 있느냐? 여러분 모르시죠? 25만 건이 있답니다. 엄청나죠? 가히 사기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 그래서 겉으로는 빌딩도 많이 짓고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지금 삶의 질이 아주 나빠진 거예요. 에? 그렇게 사기가 많아가지고 그 사기 사건 재판하기가 바쁘답니다. 어떻게 많이 밀려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봤어요. 요 최근 중에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나온 얘기, 사기 재밌는 얘기 나왔죠. 누구 얘기죠? 광주시장. 세상에 저 지식인인데 시장을 오고 그런 사람이 그 하찮은 일에 그렇게 넘어가가지고, 예? 그렇죠?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 마누라는 그래요. 역시 남자들은 여자에 저렇게 약해가지고 큰일이야. 정말 웃기는 얘기죠. 요새 애들만 웃기는 얘기예요. 근데 그 시장이 또 온다나 의사 출신이라고요. 의사. 그러면 지식은 누구고 비할 바가 없이 지식이 높은 사람인데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저부터도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이 어떤 때는 보면 아주 현명한 것 같은데, 그야말로 만물의 영장인데, 또 어떤 때 보면 그렇게 허망해요. 또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명한 것하고 어리석은 거고 다 같이 가지고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난 그 충격을 하나 받은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말이요. 요새 보면 부부간에도 막 죽이고 온 사건이 막 심심찮게 나오잖아요. 옛날 어른들은 뭐 당신 사랑해요 이런 말은 안 하고 살았지만 죽이지는 않았거든. 요새는 막 죽인단 말이야. 아침에 사랑한다고 고백해놓고 또 죽이고. 그러면 부부간에 이렇게 서로 죽이는 살해 사건이 1년에 얼마가 일어났느냐, 작년 1년에 통계가. 아시는 분 계세요? 나만 어떻게 그런 걸 잘 찾아내는데. 작년에 그 부부간의 살인 사건이 83건이 생겼어요. 겁나요. 83건. 우리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부부간에 누가 죽였단 말을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재미없게는 살아도. 84건을 죽이고 살렸다고. 요 통계를 딱 보는 순간에 제가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왜 그러면 남녀간에 이렇게 서로 죽이고 살리고 오느냐. 언제는 좋다고 그러고. 어? 그 딱 생각나는 게 재미있는 얘기예요. 갑자기 떠오른 얘기가 있었는데, 그 러시아 사람인데 곤충학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세계에서. 러시아 사람. 아시나요? 파브로라는 사람이 유명해요. 그래서 그 파브로가 쓴 곤충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온 얘기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 그 중에 무슨 얘기가 생각이 나냐면, 그 곤충 중에 그 모네리아라고는 곤충이 있어요. 모네리아. 그 곤충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지금은 이제 순놈이에요, 남자. 그러다가 조금 일정한 시간에 살이 좀 찌기 시작하면 암컷으로 변해요. 자기 몸이. 이 암컷으로 보면 이제 새끼를 낳아야 되잖아요. 새끼를 낳고 나면 몸이 또 쑥 빠져요, 살이. 그러면 또 수컷으로 다시 돌아와요. 아니, 사람도 그렇게 만들었으면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여자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내가 암컷도 되었다, 수컷도 되었다. 그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이게. 편리한 대로. 하느님이 인간을 제일 잘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나서 보니까 잘 못 만드신 거예요.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더 발전한 게 있어요. 그것은 이제 이렇게 변한 게 아니고 자기 한 몸뚱이 하나에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 이쪽에는 암컷이고 이쪽에는 수컷이에요. 그것도 남한테 아쉬운 소리 없고 저 혼자 교배해서 저 혼자 나요. 지렁이가 그런다고 그래요, 지렁이가. 응? 달팽이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얘기가 그 파브로의 얘기는 나와요. 그래서 나는 그 부부간에 이렇게 사례가 많이 생겼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이 얘기가 딱 생각나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려고는 안 잊어버리고 왔거든요. 나도 나이 먹어서 자꾸 잊어버려요. 그 적어 가지고 왔어, 안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왜 그런 얘기 하느냐면 우리가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돈 때문에 행복한 것도 아니고, 물론 돈이 필요하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살면 안 돼. 우리 사회가 부부간에 그렇게 많이 죽이고 살리고, 사기 사건이 세상에 25만 건이 1년에 생기고.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잘 모르고 살아요. 왜냐면, 우리는 거기 면역이 됐어. 아침부터 방송 그런 거 듣고 하니까 아주 면역이 돼서 그냥 보통이야. 근데 아주 나쁜 사회거든, 우리가 지금. 질적으로 좀 나빠졌어요. 근데 세계에서 제일 평화로운 데가 어디라고 그래요? 북구라파가 제일 평화롭답니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 화란, 이쪽에 6나라가 제일 평화롭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이제 아이러니한 것은 성이 가장 개방되어 있는 데가 또 그 나라예요. 그 나라. 성이 많이 개방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처럼 헤어졌다고 해서 죽이고 그런 거 없단 말이죠. 싫으면 헤어진 것이지 그런 거 없대요. 그 나라는 범죄가 없어요. 그 성범죄도 없다고 그래요. 그렇게 자유로운 성이 개방되어 있지만은. 그래가지고 그 나라는
요전에 얘기했던 그 김영석 교수가 옛날에 몇십 년 전에 갔다 온 얘기를 우리한테 해줘서 아는데, 그래가지고 이 형무소가 있잖아요. 교도소. 교도소에 어떤 날은 범죄인이 한 사람도 없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도 없는 날은 흰 깃대를 이렇게 세운대요. 교도소에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다, 아, 오늘은 주인이 한 사람도 없구나, 이 안에. 근데 우리나라는 교도소가 지금 들어갈 데가 없어서 시원찮은 죄 저지어도 지금 못 들어가요. 지금 수용할 데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보면 아주 불행한 사회에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찾으려고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요전날 내가 거의 다 상속세 얘기를 했는데, 여섯 번째 장을 보세요. 여섯 번째 장, 한가운데 보면, 한가운데, 요전에 어떤 분이요, 제 얘기를 듣다가, 얘기를 해줘서 보니까 오타가 생겼어요. 여기 뭐냐면, 가업 상속공제를 지난번에 했죠. 이 가업 상속공제를 해주는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괄호 속에 보면 매출액이 3천만 원 미만이다 그랬는데, 그래서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3천만 원이 맞느냐? 그러면 이 한 달 것이냐, 1년 것이냐, 누구 물었잖아요. 3천억인데 역자를 만으로 타자를 잘못 쳤어요. 3천억. 1년에 3천억. 3천억이 못 된 사람은 다 이 혜택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매출액이. 근데 더 자세한 건 3년걸 평균에서 1억을 냅니다. 어느 해만 많은 것보다도 지나간 3년걸 평균에서 1년에 3천억이 못 된다 매출액이. 그것은 중견기업이라고 해서 안 된다. 그 마침 지적해 줘서 보니까 제가 오타를 했어요. 이 타자도 제가 손수합니다. 그 젊은 사람들 같이 빨리 못하니까 더듬 오래 걸려서요. 그래도 해놓고 보면 또 이런 오타가 생겨요. 3천억으로 고치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한 여섯 번째 줄. 여기는 오타가 아니고 제 원고에 당초에 빠졌어요. 이것도 여러분 중에 누가 그때 얘기를 해서, 동거주택, 부모고 나오고 같이 살았던 주택, 몇 년간 이상 살아야 돼요? 얼마 이상? 10년 이상 같이 살았던 주택은 80%를 빼준다 그랬죠? 여기까지만 얘기했는데, 여기 내가 원고가 빠진 게 뭐냐면, 그 80%에 해당되는 금액이 5억도 넘는다. 그러니까 5억을 한도로만 해서 해준다. 그러니까 가령 집이 큰 것은 80% 했더니 6억이다. 80%가. 그럴 때는 5억까지만 해주지 나머지 1억은 안 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제 교재가 빠져서 그 부분도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자꾸 틀려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나누어드린 거 뒤에 이런 표가 하나 있죠. 표. 상속세 계산 흐름. 이거 하기 전에 조금 덜 했네요. 앞에. 마지막에. 아까 방금 수정한 거, 5억 한도로 온다는 거 수정은 그 밑에. 여기서부터 안 했어요. 마지막에 그 세액 계산.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뭘 공제했더니 그 나머지를 우리는 과세표준이라고 하고, 이 과세표준에다 세율을 곱하면 그게 바로 상속세이다, 상속세액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율 이것은 말이죠, 상속세하고 세율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이거 많이 물어요. 상속세 중에서 어느 것이 많으냐 물었는데 세율 자체는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다고 전에는 원고에다 썼다가 똑같다고 해도 또 찾기가 어려워서 여기다 똑같은 걸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 보시면 과세표준이 1억까지는
10%? 1억 초과한 것은 20. 이렇게 쭉쭉 올라가죠? 그래서 마지막에 과세 표준이 30억도 넘는 것은 50%다. 여러분 그동안에 내가 상담을 해보니까 다 30억 넘어요. 여기 보니까 자기 재산 30억 못 되는 분은 여기 안 오신 것 같아. 그러면 누구든지 다 상속세 내야 된다면 30억 초과되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얼마 내요? 30억 초과분에 대해서? 50% 반을 정부에다 내라고 한다니까, 반을.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같은 것은 그런데 주식으로 가지고 있다. 주식으로. 그런 사람들은 만약에 그 사람이 주주 중에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 대주주는 여기 15%를 더 보태가지고 65%까지 세금을 내야 돼. 엄청 비싸죠. 그러면 자기 몫이가 얼마 남아요? 35%밖에 안 남아요. 35%.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LG 그룹 상속인 구강모 세금 얼마라고 그랬죠? 9,215억을 냈다고 그랬죠? 그런 분은 대개 65% 계산해서 낸 거예요. 제일 많은 사람이니까. 그렇게도 정직하게 많이 냈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생각. 그 다음에 그 작은 6번이라고 나와 있죠? 양괄호한 거 6번. 할증세율. 이것은 돌아가실 적에 아들, 딸한테 안 주고 바로 손자한테 줬다. 그런 것은 세액을 30%를 또 추가해버려요. 30%. 30% 할증한다는 얘기가 추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손자한테 함부로 못 주는 거예요. 30% 더 내라고 그러니까 아들한테 준 것보다도 30% 더 내고는 손자한테 증여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아들이 죽었을 때, 없을 때는? 죽었을 때는 손자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받는다고 그랬죠. 그때는 상속인 자격으로 받으니까 상관없어요. 대신 받을 때.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를 생략해버리고 손자한테 가면 30% 더 내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자한테 증여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아까 여기 최고 세율, 높은 세율로 세금 내는 사람은 거기다 또 30% 얹으면 못 내죠. 만약 50% 내는 사람이 거기다 손자한테 줘서 30% 더 얹으면 얼마 냅니까? 80% 내야 되게 못하는데 다만 세율이 낮은 거. 아까 제일 낮은 것은 10%죠. 1억. 또 5억까지 해봤자 20%죠. 요 단계에서는 증여할 만해요. 왜냐하면 거기 30% 더 해봤자 조금 더 내면 되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일찍 해주면 좋은 점이 뭐예요? 아들한테 갖다 또 가느니 한 번에 가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30% 더 내라고 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예. 그래서 저도 이 손녀들한테, 손자가 없어요. 손녀들한테 이렇게 1억씩 자그마한 거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 세금 신고해버리고. 10%니까. 그 연수에 관계없이 뭐 1년에도 뭐 이렇게 몇 번씩 하시고. 아니, 요 다음에 나온 증여, 상속은 상관없고, 상속은 한 번 이루어지니까 상관없고, 증여는 10년까지 합쳐서 계산하니까, 조금 달라집니다. 예. 내가 50억을 증여를 하는데 50억에 대해서 내가 낼 거를 이제 지금 여기 보니까 50%잖아요. 그럼 이제 그 세율을 30%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본래 내야 될 세금의 30%를 더 낸다고 말이야. 세금에. 그 다음에 요 조금 보시면 증여재산가액이 증여한 게 20억 더 되는 사람은 20억을 초과한 사람은 30% 더 내는 게 아니고 40% 더 내라. 그러니까 많이 하는 건 하기가 어려워요. 세율이 낮은 거 조금 하는 건 좋지만은 40% 더 내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예. 그 유언을 하거나 할 때 이걸 조심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세액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7번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사람한테 증여를 받아요. 가령 손자나 아들들이
여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아요. 그럼 우리까지 지금까지 배운 세금은 전부 다 합산과세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 증여세 이것은 증여자별로 따로따로 계산해요. 증여자별로. 이 사람이 준 거 따로 계산하고 이 사람이 준 거 따로 계산하고. 그러면 어느 점에서 이점이 있죠? 세율. 세율이 합치면 높은 건데 쪼개니까 낮은 걸로 적용되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러 사람한테서 조금씩 받아야 돼. 소득공제도 마찬가지고. 근데 다만 부부가 주는 것은 한 사람으로 쳐. 부부 말고 딴 사람한테서 받아야지. 부부가 주는 건 한 사람으로 쳐요. 예. 그런 거 좀 조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납부세액을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세액 산출하는 건 지금 우리 공부했죠? 세율 곱하면 이렇게 세액이 산출된다. 현실적으로 세무서에 내는 돈.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해? 이게 납부세액이에요. 그러면 말할 것도 없이 얼마라고는 세액이 산출되었으니까 그걸 납부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내가 낼 세금이 얼마다. 그걸 그대로 내는 게 원칙이지만은 여기 조금 예외가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나는 증여한 것도 있는데 그 아까 뭐 몇 년 내에는 합산을 해보라고 했죠? 증여받은 걸 또 합산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중과세 아니냐고 자주 물어요. 그래서 이 합산에서 나온 세액에서 증여세 미리 낸 것은 빼줘요. 그래야지 두 번 과세가 안 되죠. 그러면 차이가 어디서 생겨요? 합산해서 세율이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가 버렸죠. 그 차액만 추가로 내는 셈이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신고세액공제라고 하는 거, 이거 기한 내에, 법정 기한 내에 신고를 해주면 전에는 10%까지 빼줬는데 최근에 자꾸 이걸 줄여가지고 지금 3% 빼준다고 했어요. 이거 없어져요. 조금 있으면 그나마. 현재 3%로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이렇게 세액 계산까지 이제 다 끝났죠? 처음에 상속재산이 뭐냐 하는 얘기. 모든 재산을 다 상속재산으로 온다고 그랬죠? 비과세한다고는 몇 가지만 빼주고 모든 상속재산을 다 합쳐서 한다. 그 얘기가 맨 처음에 나왔죠?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그림 얘기를 좀 많이 했죠. 누구 얘기했죠? 그림 얘기. 그림도 합산해야 된다. 모나리자 얘기했잖아요. 모나리자 화가가 누구? 레오나르도 다빈치. 근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요. 오늘 동아일보를 보니까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화가잖아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다시 이제 재판을 해서 만드는데 또 똑같이 이렇게 재판해서 만드는데 우리나라 한지를 쓰기로 했다고 신문에 났어요. 한지가 좋답니다. 한지가. 예. 근데 한지가 요 세계에서 그러니까 제일 좋은 그런 거예요. 특히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좋다는 거예요. 보관이 오래되고. 신문에 크게 났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재생행시키는데 우리나라 한지를 쓴다고 났어요. 하여튼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과세 대상으로 한다.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 신고는 언제냐? 6개월 내에 해야 됩니다. 6개월 내에. 근데 6개월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전에는 날짜로 따져서 6개월 딱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고 생긴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또 달이 또 큰 달도 있고 작은 달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납세자들이 자꾸 혼동을 하니까 그러면 처음 첫 달은 빼고 첫 달은 빼고 온전은 6개월만 계산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달에 누가 사망했다 그러면 이달은 빼고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렇게 해줬습니다. 증여세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것은 납세자 편의에서 좀 해줬습니다. 그러면 납부는 어떻게 하느냐? 납부도 역시 신고 기한하고 같이 신고 기한 내에 납부도 해야 되는데 금액이 크면 한 번에 내기 어려우니까 특히 상속세는 여러분같이 부동산 가진 사람들은 어려워요. 부동산은 있는데 현금이 없다. 근데 아까 여기서 세율이 막 30, 45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 팔아야 세금 내겠는데 안 팔린다. 그거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분납도 가능하고 5년간 분할 납부도 가능하게 해줬어요. 이제 분할 납부를 하려면 세무서장한테 나는 분할 납부하고 싶다 신청을 하면 세무서장이 그것도 결정을 해요.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 그래 좋다 그렇게 해라. 근데 문제는 대개 어디서 걸리느냐 하면
담보를 제공해야 돼요. 5년이나 뒤로 밀려주니까. 그동안에 세금 떼먹고 가면 곤란하니까. 5년간 밀려주니까 담보를 제공해야 돼. 그 이제 담보가 부실하거나 하면 세무서장이 안 받아주려고 그래. 일시에 내라. 그래서 담보를 제공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담보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 5년간 뒤로 미뤘으니까 정부도 이자를 받아야 될까? 이자도 내라고 그래요. 이자가 얼마냐면 현재는 1.8%입니다. 1년에. 그러니까 은행이자 비슷하죠? 은행이자 지금 1.5밖에 안 주다가 1.8 이제 됐죠?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면 차라리 은행에서 얻어서 내는 거랑 똑같다. 뭐 복잡하게 세무서장은 그럴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하여튼 그렇게 냅니다. 연장해가지고. 그래서 요전에 얘기했던 그 LG 상속인도 5년간 나눠내기로 했더라고요. 네. 이자 내고. 이자가 요새는 안 비싸니까. 옛날에는 정부가 이자를 많이 받아갔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많이 내려줬더라고요, 이제. 현실에 맞게. 요렇게 해서 상속세 얘기를 다 끝내고, 오늘 나눠드린 그 표가 있어요. 상속세 세액 계산 흐름도라고 하는 거. 요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을 요 한 장에다가 이렇게 요약한 겁니다. 이 절차를 알면 여러분도 계산이 가능해요. 그렇죠? 요걸 이제 저거 그러니까 이건 마지막에 복수 보는 겁니다. 복수. 제가 얘기한 순서대로 쭉 돼 있어요, 이게. 표가. 맨 먼저 뭡니까? 총 상속재산 가액. 총자가 들어있으니까 모든 재산을 다 합치라고 그랬죠? 총 상속재산 가액. 근데 이 총 상속재산 가액 속에는 거기 보면 괄호가 나옵니다. 괄호 뭐냐면 괄호 첫 번째 본래의 상속재산. 본래의 상속재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민법이 말하는 상속재산. 순수한 상속재산. 여기다가 플러스 뭐 있어요? 간주 상속재산. 본래 상속재산은 아닌데 이런 것도 상속세 매기는 데는 이것도 재산으로 합쳐라. 그런 것도 우리 쭉 공부했죠? 뭐 보험금도 거기다 넣어라. 뭐 또 내라, 뭐 또 내라 많이 있었죠? 그 다음에 추정 상속재산. 그러면 간주는 뭐고 추정은 뭐냐? 여러분들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본래 받은 상속재산은 아닌데 세법이 이런 건 지금 현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도 상속재산으로 집어넣은 것들이 있었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다 합친 거. 거기 보면 또 신탁재산도 마찬가지. 수탁자 이름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지만은 실제로 본인 거니까 이것도 합쳐라. 이게 총 상속재산 가액입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는 비과세하는 걸 빼줘라. 비과세. 비과세 기억나는 게 뭐 있습니까? 비과세. 무슨 내가 들어갈 무덤 그 임야도 빼줘라. 뭐 제사진을 위토도 빼줘라. 뭐 빼주란 게 몇 가지 있었죠? 그런 것도 여기서 뺍니다. 마이너스. 여기서 금양임야라는 게 그런 겁니다. 금양임야. 문화재 같은 것도 내 이름으로 있지만은 문화재는 빼줘라. 또 비과세하고 비슷한 게 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불산입이라는 용어가 나왔죠. 불산입이니까 결국 빼주란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불산입이다. 가령 공익법인 장학재단에다 학교에다 기부했다든지 이런 것은 또 빼줘라. 그래서 이제 본래 상속재산이다. 어떤 것은 플러스하고 어떤 것은 마이너스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네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사전 증여한 거. 부모가 미리 아들, 딸들한테 좀 나눠줬어요. 아들, 딸들한테 미리 준 거니까 현재는 상속재산이 아니죠. 그래도 이것도 합산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다 합산하는 게 아니고 몇 년간 것만? 10년. 10년이 안 넘은 것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주려면 일찍 줘야지. 늦게 주면 이게 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분산이 안 돼요. 다시 합산해버리니까. 여기 기타 5년이라고 된 건 상속인이 아는 사람한테 준 거. 조카한테도 주고 뭐 누구도 줬다. 그것은 5년만 넘으면 괜찮고
5년 내의 것만 합산하고 아들, 딸한테 준 것은 10년 내의 것 합산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자 주는 요거는 5년만 손자 준 것도 마찬가지. 직계 비속이니까 마찬가지로 봐야 되죠. 예. 직계 비속. 그 다른 사람에게 얘기고. 근데 여기까지는 여러분 알 필요는 없는데, 여기 보면 증여재산 중에 창업자금으로 주었다. 창업자금. 또 지난 시간에 배운 가업상속재산으로 미리 주었다. 이런 것은 또 10년, 5년이 아니고 영구히 합산을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활용을 못해요. 가업으로 쓰는 재산은 빼주겠다 이래놓고 여기 상속편에 보니까 그것은 무제한으로 받은 거 다 다시 합산해서 계산해라. 그러니까 요새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닙니까? 아, 가업을 이어받는다고 해서 빼준다고 해놓고 또 여기 와서 보니까 또 다시 합산해라.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꼬르 그 답이 뭐가 나왔어요? 여기까지 하니까 상속세, 과세, 가액. 요건 과세가. 그러니까 이제 개념을 각각 달리 해야 돼요. 맨 위에는 그냥 막연히 재산가액이고, 이번에는 과세가액. 이번에는 과세 요것만 가지고 과세한다. 그래서 과세가액이라고 합니다. 과세가액을 전부 과세느냐면 또 빼주는 게 또 나오죠. 이건 뭐라고 하냐면 상속공제. 과세가액이 계산된 뒤에 또 공제해주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공제하는 것들을 봅시다. 기초공제라고 하는 게 있고 일괄공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괄공제를 얼마 해준다고 그랬어요? 5억. 기초공제는 2억까지 해준다고 그랬는데 일괄해서 나 5억 받겠다 할 때는 2억을 따로 공제 안 해줘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했던 가업 상속 또는 영농 상속 공제를 해준다. 가업이나 영농, 농사. 그 다음에는 배우자 공제. 얼마까지 해준다고 했어요? 배우자 공제를 5억을 해주는데 다만 배우자 몫이가 법률로 정해진 배우자 몫을 계산했더니 5억이 넘는다. 그럴 때는 넘는 것까지도 해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점은 정부에서 조금 이 세법이 조금 후하게 했어요. 5억이 못 될 때는 배우자 몫이 5억이 안 돼요. 계산해 봤더니. 그럴 때는 그냥 5억 해주고 무조건 5억이 넘으면 어떠냐. 넘으면 본래는 안 해주는데 배우자 몫이가 가령 계산했더니 7억이 나왔다. 그럴 때는 7억까지 해줘라. 다만 그 몫이가 30억이 넘으면 30억 더는 해주지 말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재산이 많아서 배우자 몫을 계산했더니 그 배우자 몫만 해도 30억이 넘어요. 예를 들어 40억이다. 배우자 것만. 그러면 30억 해주고 나머지 10억은 해주지 마라. 그래서 재산이 많은 사람이 여기 상당한 혜택이 있죠. 예? 배우자 몫이만 30억을 빼주니까. 이렇게 빼줍니다. 그 다음에 금융재산. 금융재산을 신고했어요. 현금, 예금, 주식 이런 거. 금융재산. 금융재산은 신고하면 특별히 공제해 주는 게 있다. 얼마 해준다고 그랬죠? 20%까지 해준다. 20%. 다만 20%에 해당되는 금액이 2억을 넘어갔다. 그럴 때는 2억만 해주지만 원칙적으로 20억까지 해준다. 금융재산의 대표적인 것은 사실은 현금인데 현금 신고 오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그런데 증여세는 가끔 신고해요. 증여세. 현금으로. 왜냐하면 자녀들한테 증여하면서 자녀들이 요 다음에 물건을 사더라도 근거가 없으면 어차피 또 세금 맞으니까 현금 주고 미리 신고를 합니다. 현금으로 얼마 증여했다. 1억 줬다. 그러면 나중에 그 다 혜택을 보니까. 그런데 상속재산에서 현금. 예. 증여세가 1억 이상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그 1억을 이제 못 벌었는데 1억이 이제 재산세가 나오면 증여세가 나오면 그거를 또 신고해요. 증여세로. 현금을 1억을 신고. 그것은 이제 증여를 했는데 요 다음 증여세 편이 이제 또 공부하니까 증여세를 했는데 아들이 증여는 받았는데 그 증여세 낼 돈도 사실은 없다. 그런데 1억을
그러면 결국 아버지가 내준 거 아니냐? 그 증여세를 세금에 세금을 또 붙인다 그런 얘기예요. 예. 예. 요 뒷단을 보면요, 공제 노령자 65세하고 장애자 공제가 5천만 원이라는데 그거는 별개라고 그러는데 그럼 그거는 우리가 10억에서 다시 플러스가 그게 5천만 원씩 되는 건지. 어떤 거요? 노령자 65세하고 장애자가 5천만 원씩 별도 공제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예. 그걸 어디에 포함되는지. 만일 우리가 10억에서 다시 5천만 원을 65세 이상의 이분이 아니 그래서 일괄공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일괄공제에 의견다 개개인별로 상속인이나 징여받은 사람 개개인별로 얼마 공제해 주는 건데 쭉 있어요. 그걸 합친 금액이 5억보다 많을 때는 그렇게 해서 공제해도 되고 나는 그거 안 따질 테니까 5억 해주라 하면 5억 공제해 주고 하는 거예요. 5억에도 갈 거는 65세에 되면 5천만 원이라는 건 5억이 안 따로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일괄공제 받아버리면 그것도 공제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개개인으로 뭐 노령자는 얼마 했더니 5억이 넘는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계산해서 공제 받고 그거 해봤자 5억 안 되더라. 그러면 그냥 나는 안 따질 테니까 5억 공제 주시면 되고. 예. 그래서 요전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요새 아들, 딸을 적게 낳아서 개개인별로 해봤자 5억이 안 돼서 대부분은요, 일괄공제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농가주택. 아까 얘기한 거? 아까 틀렸다고 수정한 거 있죠? 80% 해준다는 거. 요거 농가주택. 이런 것을 다 공제한 나머지가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 이 세법에서는 언제든지 마지막으로 과세표준을 구해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야만 과세표준에다 세율을 곱해서 세액이 산출된다. 이거 수없이 내가 얘기했죠. 근데 이 상속재산 신고를 할 때 내가 감정을 해서 감정가액으로 신고했다. 그럴 때는 감정수수료도 공제해 줍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것도 재미있는 것은 이걸 세무사한테 맡겼다. 이 신고를 다 맡겨서 하지 본인이 보통 못합니다. 그러면 세무사한테 준 수수료도 여기서 빼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건 또 안 빼준다고 그러고. 양도소득세에서는 또 빼줘요. 여러분 양도소득세 내가 대신해서 신고해 줬잖아요. 그 수수료 받죠? 그건 또 빼줘요. 세액계산 단계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모순이죠. 왜 이런 모순이 자꾸 생기느냐면 이 법률을 이렇게 만지작거리는 공무원들 있잖아요. 재산세과 다르고 이쪽 과 다르니까 이쪽 사람들은 그런 걸 기한에서 올려서 해주고 이쪽 사람들은 또 안 하고 서로 이걸 다 내다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어떤 거요? 예? 증여는 빼줘요? 증여도 빼줘야 되겠죠. 상속하고 같으니까. 만일에 감정했다면 감정한 경우 감정수수료. 근데 일반적으로는 다 감정하면 높이 나와서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것보다는 다 높아서 감정해서 신고한 사람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가령 특별히 무슨 맹지가 있다든지 맹지. 그 맹지인데 옆에 비싼 땅하고 같이 이렇게 매겨버리잖아요. 정부 기준시가를. 그런 경우에 특별히 감정해서 내려갈 수 있다. 그런 것은 이제 하면 되지만은. 요전 시간에 또 한 가지 얘기했죠. 어떤 사람은 상속세 낼 것이 없더라. 어차피 재산이 적어서. 그래가지고 감정을 해가지고 높여가지고. 그러면 왜냐하면 그걸 양도하면 높은 가격으로 공제를 받으니까. 근데 그렇게 높여서 했더니 어차피 양도소득세 안 내려고 그랬다 해서 공제 안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제 과세표준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율, 누차한 거 쭉쭉 나오죠? 쭉쭉쭉쭉 나옵니다. 여기 보면 30억 원 초과 50%까지 쭉 나옵니다. 그 밑에 세율 밑에 보면 누진공제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가령 5억인데 5억까지 산출세액을 내봅시다. 5억까지. 그러면 5억에 해당되는 것은 세율이 여기 얼마라고 그랬어요? 20%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100분의 20.
이렇게 하면 얼마입니까? 1억이죠. 그러면 산출세액이 1억이냐? 이렇게 계산을 안 하고 그 밑에 보면 5억보다도 더 낮은 단계가 얼마가 있어요? 1억이 있죠? 1억을 먼저 계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5억 중에. 1억은 얼마예요? 100분의 10이죠. 그러면 1000만 원이죠. 그러면 5억까지 20%라고 그랬는데 요걸 먼저 계산해야 하니까 1억은 계산이 끝났죠. 10%로. 그러면 이때는 5억으로 온 게 아니고 4억, 나머지 4억만 5억 중에. 요것만 20%예요. 그럼 얼마입니까? 8천만 원이죠. 두 개 합치면 얼마입니까? 9천만 원이 산출세액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5단계까지 이렇게 하려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밑에 공제, 그러면 만일에 30억 초과를 봅시다. 30억 초과하면 50%지요. 30억. 만일에 이렇게 간다 해서 한다면 100분의 50이면 얼마입니까? 세액이? 15억이죠. 이렇게 계산하면 큰일 나죠. 근데 아까 이런 식으로 위에서부터 조금씩 해 나가니까 벌써 앞에 4단계 할 때 조금씩 다 계산이 끝났죠. 그러면 나중에 마지막 단계는 30억 넘는 것만 이렇게 해라. 그런 얘기거든. 30억 넘만 반을 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40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30억까지는 이미 계산이 끝났어요. 차츰 해가지고. 그러면 40억에다 100분의 55면 얼마입니까? 40억에다 반하면 20억이죠. 20억이 나오면 여기서 빼기 누진공제를 해라. 얼마 하라고 그랬습니까? 얼마예요? 4억 6천? 4억 6천입니까? 이 20억에서 그냥 여기서 4억 6천을 빼면 얼마입니까? 15억 4,400 얼마입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한 거나 이렇게 원칙대로 차츰 해간 거나 답이 일치해요. 그러니까 계산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써준 거예요. 세법의 세율표는 이 말은 안 나와요. 그냥 단계별로 이렇게 올려라 했는데 그걸 번잡해. 그러면 5번을 다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나 같더라. 그러니까 그냥 자기 맞는 세율에다 곱해가지고 누진공제액만큼 빼주면 그게 일치하니까 똑같다. 그런 게 이 세액계산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산출세액이 나왔습니다. 세액이 얼마인가? 산출세액이 나왔어요. 거기다 밑에 보면 세대 생략 할증액을 플러스해라. 아까 세대를 건너뛰면 30% 플러스를 했죠. 요거 이제 여기다 플러스 해야 되죠. 여기다가. 그 다음에 아까 세액공제가 있었죠. 뭐 신고 오면 뭐 3% 빼주고 뭐 그런 게 있죠. 요걸 빼면 나머지가 내가 실제 지금 신고 오면서 세무서에 내야 될 금액이다. 자진 납부할 세액이다. 이렇게 계산이 돼요. 머릿속에 쭉 남아있죠. 또 한 장 넘어갑시다. 넘어가면 앞표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뭐 빼준다는 것들 있죠. 요것만 더 자세하게 또 여기다 해준 거예요. 응? 지금 방금 본 앞표 이것이 이제 다 세액 계산하는 건데 여기 보면 아까 뭐 빼주고 넣고 한 게 있죠. 그러니까 그 상세한 내용을 다시 뒤편에다 한 거예요. 그래 한번 봅시다. 기초공제 아까 해준다고 그랬죠. 요 기초공제 얼마입니까? 2억 해주고 뭐 또 가업상속공제 해주고 뭐 또 쭉 나옵니다. 요새 다 공부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빼주는 거다. 가업상속공제는 이렇게 빼주고 한 거다. 또 두 번째로 그 밖에 인적공제가 있다.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거기 보면 자녀 1인당 5천만 원씩 빼줘라.
또 그 밑에 보면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어떻게 하냐면 1년에 얼마씩? 1,000만 원씩 성년이 될 때까지 연수를 곱해라. 그러면 2살짜리 같으면 1,000만 원씩 18년을 앞으로 더 있어야 성년이 되니까 18 곱하기 해서 그만큼 미성년자 빼줘라. 이렇게 된 거죠. 상당히 합리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질문해 주셨던 연로자, 연세 많으신 분 집에 계시면 부모들 5천만 원 빼줘라. 65세 이상. 그 다음에 미성년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냐면 1,000만 원씩 해가지고 19년이면 1억 9천인데 성인이 5천만 원밖에 공제가 안 되는데. 아니 그래도 부양해줘야 되니까 부양을 돈을 빼주는 거니까 상속재산에서 부모가 다 키우고 갔으면 이런 돈 안 드는데 안 키우고 가서 재산이 남아있으니까 더 해주라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 다음에는 장애인도 있으면 별도로 더 해줘라. 장애인 가족이 있으면. 이런 것이 이제 공제입니다. 아까 봤던 공제. 그 다음에 일괄공제. 아까 여러 번 설명했죠. 이렇게 계산하기가 복잡하다. 또 해봤자 아무 이익 되는 게 없다. 그럴 때는 그냥 5억을 일괄해서 공제받으면 된다.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밑에 배우자 공제가 나옵니다. 배우자 공제는 본래 배우자가 실제 얼마치 받았느냐 그걸 공제해 주는데 한도가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30억. 실제 받은 돈이 30억까지는 해줘라. 근데 30억을 그냥 빼주는 게 아니고 실제 받은 게 20억이다 그러면 20억을 빼주는데 다만 30억 더는 빼주지 마라 그런 얘기니까 실제 본인이 받은 걸 빼줘라. 이게 배우자 공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배우자 공제도 배우자가 이 상속재산이 별로 많지 않은 사람은 자기 몫이 계산해봤자 그렇게 안 나온 사람은 그냥 나도 그냥 5억만 빼주라 하면 5억 빼준다고 말이야. 그래서 보통 10억 넘으면 세금 낸다는 얘기는 아들, 딸 뭐 이런 사람들 거 일괄해서 5억 빼주고 배우자도 따지지 않고 5억 빼주고 그러면 딱 10억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10년 넘으면 10억 넘으면 세금 내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더 공제 받는 사람도 있고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 얘기가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재산 공제 이거 아까 얘기한 거 나왔습니다. 20%를 빼주되 2억 넘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재해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80%까지 해주지만은 5억 원 초과하면 안 된다. 요 공제 내용만도 이렇게 복잡하죠. 이런 것들 묶어서 아까 1표에서 이렇게 세액계산도를 만든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상속세 얘기 제가 끝났거든요. 오늘 나눠드린 거 있어요. 연습 문제. 그거 내가 재미로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만 듣고 나서 실제 해보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내가 아주 간단한 출제를 해봤어요. 근데 내가 오늘 착각한 게 있네요. 여러분하고 오늘 이거 같이 풀어보려고 했는데 올 때 깜빡 생각해보니까 이 책상이 있는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 정신이. 책상이 없으면 못할 때 그래가지고 그건 여러분 그냥 숙제로 주면 요 다음에 와서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요 수준이면 한 가령 수업 연한이 6년이라고 생각하면 한 3, 4학년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요보다 훨씬 실제는 복잡합니다. 그래도 이것만 한번 해봐도 그 이렇게 계산하는구나 하는 윤곽은 이렇게 떠오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되게 자기가 자기 세금 윤곽은 내볼 수 있단 말이야. 뭐 내가 틀리기는 하겠지만 요 금액 비슷하게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그 참고로 나눠드렸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대지면적 약 75평, 연면적 약 200평의 수익형 부동산 개발 사례입니다. 인지도 있는 브랜드와 연계하여 임차인이 선호하는 최상의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총무사무실을 계획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하였습니다. 1층 필로티를 활용한 편리한 주차, 풀옵션 주거 공간과 독립된 옥상 정원, 전용 면적 5평에서 7평대까지 고급 임대주택의 수익 극대화가 되도록 가구와 자재를 선별하였습니다. 풀옵션으로 전자제품, 가구류와 집기류가 모두 포함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매각 시 자산가치가 높을 건축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보유 부동산과 투자 부동산의 탁월한 시장 분석과 주거 공간의 경험으로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수익을 함께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책임, 위탁, 전속, 일반 관리 등 건물주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 수금 책임제로 월세 미납 시 대납해 드립니다. 공실 클럽 및 제휴사의 광고를 통한 타사 대비 공실률 최소화로 인해 수익률 증가가 가능합니다.